너 같은 늙은이가 할 일이 이것밖에 없어? 경비나 서면서 주민들한테 잔소리나 하고 말이야?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에 형광등이 켜진다. 72세의 김도연은 단정한 경비복을 입고 어젯밤 근무일지를 마저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손글씨는 놀랍도록 정갈했다. 마치 중요한 공문서를 작성하듯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써내려갔다. 어젯밤 11시 30분 502호 최성우 씨 귀가 차량 번호 서울 348-7892 음주 상태로 추정됨. 도연은 근무일지를 덮고 경비실 밖으로 나가 단지 내 순찰을 시작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3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그에게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일 뿐이었다. 오전 8시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몇몇은 대놓고 무시하며 지나갔다. 특히 502호에 사는 최성우는 늘 그랬다. 야, 아저씨. 성우의 목소리가 경비실을 울렸다. 사업으로 성공한 45세의 그는 언제나 거만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성공한 중년 남성의 전형이었다. 네, 말씀하세요. 도연이 공손히 대답했다. 어제 내가 들어올 때 주차 관련해서 뭐라고 했다며? 내가 어디 주차하든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주민분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웃기지 마. 너 같은 늙은이가 할 일이 이것밖에 없어? 경비나 서면서 주민들한테 잔소리나 하고. 성우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굴욕감 대신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었다.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간섭하지 마. 알겠어? 네. 성우가 떠나고 나서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경비실 안에서는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법원 관련 뉴스였다. 젊은 판사가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점심시간, 도연은 아파트 뒤편 쓰레기 수거장으로 향했다. 재활용품들을 정리하는 것도 그의 업무 중 하나였다. 그런데 종이류 더미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두꺼운 법률 서적이었다. 누군가 버린 것 같았다. 민법, 총칙. 도연은 책을 들어 올려 먼지를 털어냈다. 오래된 책이었지만 내용은 여전히 유용해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을 품에 안았다. 법률 서적을 읽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경비실로 돌아온 도연은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낡은 페이지들이 바스락거렸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글자들을 따라 읽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저 심심해서 주운 책을 읽는 늙은 경비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달랐다. 법조문을 읽을 때마다 그의 눈에는 예리한 빛이 돌았다. 마치 다시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작은 노트에 메모를 했다. 그의 필체는 여전히 정갈했고 법률 용어들을 다루는 솜씨는 전문가 그 자체였다. 저녁이 되자 또 다른 주민이 경비실을 찾아왔다. 3층에 사는 박미정 변호사였다. 그녀는 바쁜 일상에 쫓겨 평소에는 경비원들과 인사 정도만 나누는 편이었다. 안녕하세요. 택배 온 거 있나요? 네. 잠시만요. 도연이 택배함을 확인하는 사이 미정의 시선이 탁자 위에 펼쳐진 법률 서적에 머물렀다. 민법 총칙이었다. 게다가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페이지에 정교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경비 아저씨가 법률 공부를? 미정은 예의한 표정을 지었다. 일반인이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다. 게다가 메모의 수준이 상당했다. 마치 법학 전문가가 작성한 것 같았다. 여기 있습니다. 도연이 택배를 건네며 말했다. 미정은 택배를 받으면서도 계속 책을 바라봤다. 혹시 법률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아, 그냥 심심해서 읽는 정도입니다.
도연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미정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의 말투와 표정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묻기는 어려웠다. 밤이 깊어지자 도연은 홀로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계속했다. 그는 법률 서적을 읽으면서 가끔 창밖을 바라봤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보다 젊고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하찮은 경비원일 뿐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권위는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법원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연은 책을 덮고 근무일지를 꺼냈다. 오늘도 한 페이지를 정성스럽게 작성해야 했다. 그것이 지금의 그에게 주어진 의무였다. 며칠 후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경비실에 도착했다. 어젯밤 비가 내려서 단지 곳곳에 낙엽과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차근차근 청소를 시작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꼼꼼했다. 오전 9시쯤 최성호가 급하게 경비실로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양복은 여전히 말끔했지만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아저씨, 잠깐 얘기 좀 하자. 성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거만함 대신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청소를 멈추고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요즘 우리 단지의 세무서 사람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것 같던데 혹시 뭔가 물어보면. 성우는 말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다른 주민들이 듣지 않나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그냥 모른다고 해. 알겠지? 무엇을 모른다고 하라는 말씀이신지.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돼. 특히 내 사업 관련해서는 절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도연은 성우의 눈을 조용히 바라봤다. 30년 동안 수많은 피고인들을 마주해본 그였다. 성우의 눈빛에서 죄책감과 불안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혹시 어떤 문제가? 문제? 무슨 문제? 내가 언제 문제 있다고 했어?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움? 너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도움을 받겠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아들었어? 성우는 경비실을 나가면서도 계속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후 도연은 단지 내 CCTV 점검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들렀다. 사실 이것은 그의 공식 업무는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차량들의 출입이 잦아서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연은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빨리감기로 확인하던 중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했다. 성호가 밤늦게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큰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도 있었다. 이상하네. 도연은 작은 노트에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다. 그의 습관이었다. 판사 시절부터 중요한 증거는 항상 꼼꼼히 기록해두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었다. 도연은 경비실에서 회의장 불빛을 바라봤다. 성우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주민들이 경비실 앞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도연은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저절로 귀에 들어왔다. 성우 씨가 요즘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 맞아.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주민들의 추측은 다양했다. 어떤 이는 성호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했고 어떤 이는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 했다. 밤이 깊어지자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도연은 혼자 남아 야간 근무를 계속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또다시 이상한 차량이 단지 안으로 들어왔다. 번호판을 가린 검은색 승용차였다. 차에서 내린 2명의 남자가 성우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방문객 같지 않았다. 옷차림도 그렇고 행동도 어딘가 수상했다. 도연은 근무일지에 이 내용도 기록했다. 날짜, 시간, 차량 특징, 인원수까지
상세하게 적었다. 마치 사건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사가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1시간쯤 후 그 남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서류가 든 듯한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차에 올라타기 전에 주변을 경계하는 듯 둘러봤다. 도연은 재빨리 경비실 불을 껐다. 차가 떠나고 나서 도연은 다시 불을 켰다. 그리고 방금 목격한 장면을 노트에 기록했다.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새벽 3시, 성우의 집에서 불이 꺼졌다. 아마도 그 남자들과의 만남이 끝난 모양이었다. 도연은 창문을 통해 502호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예리했다. 분명 뭔가 있다. 도연은 확신했다. 판사 시절 수많은 경제 사범들을 만나본 경험상 성우의 행동은 전형적인 불법 행위자의 패턴이었다. 불안해하고 주변을 의식하고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것까지.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조심해야 했다. 지금의 그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일 뿐이었다. 도연은 법률 서적을 다시 펼쳤다. 경제 범죄 관련 조항을 찾아봤다. 횡령, 배임, 세금 포탈,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꼼꼼히 읽어나갔다. 새벽 5시가 되자 주간 경비원이 교대 근무를 위해 나타났다. 도연은 평소처럼 근무 인수인계를 했다. 하지만 어젯밤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생각에 잠겼다. 성우의 불법 행위가 사실이라면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는 다시 한번 정의의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박미정 변호사가 경비실을 찾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그녀는 택배를 찾으러 온 것이었다.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택배함을 확인했다. 박미정님, 택배 2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이 택배를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경비실 탁자 위에 낡은 사진 액자가 눈에 띄었다. 액자는 반쯤 다른 서류들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안의 사진은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검은색 법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법정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다. 지금보다 20년은 젊어 보이지만 그 눈빛과 입가의 선은 분명히 도연과 똑같았다. 미정이 작은 놀라는 소리를 냈다. 도연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 탁자를 보고서야 깜짝 놀라며 급하게 액자를 서랍 안에 집어넣었다. 죄송합니다.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미정은 말을 망설였다. 지금 본 것이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법복을 입은 사진이라니, 그것도 경비 아저씨의 탁자에. 혹시 법조계에서 일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도연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 평소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그냥 옛날 사진이에요. 아, 네. 미정은 더 이상 묻기 어려웠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법복 사진을 개인적으로 보관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미정은 집에서 계속 그 사진에 대해 생각했다. 법조인으로서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김도연 판사라고 검색해봤지만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의의 판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몇 가지 기사가 나타났다. 10여 년 전의 기사들이었다. 법조계의 양심, 김도연, 부장판사 정년 퇴임, 수많은 중대 사건 공정하게 판결, 후배들의 귀감되어. 기사 속의 사진을 보는 순간 미정은 깜짝 놀랐다. 분명히 경비실에서 본 그 사진과 같은 인물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김도연 전 부장판사는 30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설마 정말로? 미정은 믿기지 않았다. 그 온화한 경비 아저씨가 법조계에서 정의의 판사로 불렸던 인물이라니.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다. 김도연 전 판사는 특히 경제사범과 부패 사건에서 엄정한 판결로 유명했다고 했다. 권력자들도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분이 왜 경비원 일을? 미정은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판사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있을까? 다음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기 위해 경비실을 지나갔다. 도연은 여전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보는 미정의 시선은 달랐다. 안녕하세요. 아, 박 변호사님. 일찍 나가시는군요. 네,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법원에 가신 적 있으세요? 방문객으로라도. 도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는 근무일지를 쓰다가 펜을 놓고 미정을 바라봤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아, 그냥 법률 서적도 읽으시고 해서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가 해서. 그냥 호기심일 뿐입니다.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미정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 같은 것을. 그날 오후, 미정이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렀다. 관리소장과 경비원 채용 과정에 대해 대화하던 중 도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김도연 씨요? 아, 그분은 정말 모범적이세요. 면접 볼 때부터 남달랐어요. 이력서도 완벽하게 써오시고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도 정말 논리적이고. 이력서에 이전 직업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이셨던 것 같아요. 오래 근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판사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원이었다. 미정은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법조인 선배들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김도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판사에 대해 물어본 것이다. 김도연, 판사님, 물론 알죠. 우리 업계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은퇴하신 후에는 조용히 지내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분위기에서 은퇴하셨는지. 글쎄요. 정년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은퇴하신 건데 다만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가족 관계라든지. 전화를 끊은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존경받는 판사였던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미정은 창문으로 경비실을 내려다봤다. 도연은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다.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다. 미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주말 오후, 도연은 평소와 달리 단지 내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정성스럽게 낙엽을 쓸어 모으며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혹시 김도연 판사님이신가요? 도연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2층에 사는 윤정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윤정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저는 윤정이입니다. 15년 전에 판사님께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빗자루를 놓고 윤정이를 자세히 바라봤다. 오래된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혹시 그때 그 사건이... 네, 맞습니다. 제가 남편 회사 돈을 빼돌린 사건이요. 정이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도연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잠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단지 한쪽 구석의 벤치로 향했다. 정희는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었다. 판사님을 알아본 건 며칠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계속 보니까 확신이 서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판사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서서 뭔가 말하는 게 맞는지. 정희는 15년 전의 일을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그녀는
일시적인 생활비 부족으로 회사 돈에 손을 댔다가 발각되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명백한 횡령이었다.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감옥에 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가정은 어떻게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하지만 도연은 그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신 엄중한 조건을 달았다.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으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할 것을. 판사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법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말씀 덕분에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정말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차려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도 무사히 키웠고 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마음에도 옛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수많은 피고인들과 마주했던 순간들, 그들에게 내린 판결들, 그리고 그 후의 삶들. 그런데 판사님은 왜 여기서?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도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정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단지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슨 일 말씀이세요? 최성우 씨 관련해서요. 저희 남편이 그분과 사업상 알고 지내는데 요즘 뭔가 수상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의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세금 문제도 있고 계약서 위조 의혹도 있고 게다가 이상한 사람들과 밤에 몰래 만나는 것도 목격됐다고 하고요. 도연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그가 며칠 전부터 의심하고 있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확실한 증거는 있나요? 아직은 추정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비슷한 업종에서 오래 일해서 뭔가 냄새를 맡는 건 정확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의는 오랜만에 만난 은인 앞에서 마음이 복잡했고 도연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었다. 판사님, 혹시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저는 이제 그냥 경비원일 뿐입니다. 도연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정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만 계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 자체가 하나의 답이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정의는 떠나기 전에 도연에게 말했다. 판사님, 저는 판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언제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셨던 분이시잖아요.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특히 판사님 같은 분은요. 정의가 떠나고 나서 도연은 혼자 벤치에 앉아 석영을 바라봤다. 그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곧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경비실에서 도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정의의 말이 사실이라면 성우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민 대표 자리에서 권위를 부리고 있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법복을 벗었지만 정의에 대한 신념까지 벗은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서랍에서 법복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당당하게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의 신념이 지금도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다. 새벽이 되자 도연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정의는 스스로 실현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서서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최성호가 경비실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붉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멀리서도 풍겨왔다. 사업상 접대를 하고 온 모양이었다. 야, 김씨. 성호가 경비실 문을 거칠게 열며 소리쳤다. 도연은 근무일지를 쓰다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내가 요즘 주민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던데? 성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도연을 위협적으로 바라봤다. 이상한 소리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윤정인의 할머니가 그러던데 내가 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며?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수상한 일 한다고
소문낸 거 아니야? 정말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듣지 않았다. 그는 경비실 안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탁자 위에 서류들을 흐트리고 의자를 발로 찼다. 내가 뭔데 감히 주민 일에 간섭해. 너는 그냥 경비나 서면 되는 거야. 도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다. 대답해.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이건 뭐야? 성호가 탁자 위에서 도연의 노트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최근 며칠간의 수상한 촬영 출입과 야간 만남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거야?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노트는 그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이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웃기지 마. 내가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잖아. 성우는 노트를 흔들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나를 감시해. 너는 그냥 늙은 경비원이야. 늙은 경비원. 그때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노트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돌려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건 증거야. 내가 나를 중상모략하려고 꾸민 증거. 그 노트는 제 개인 소유물입니다. 법적으로 타인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권위 있는 느낌이 묻어났다. 성우는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무시했다. 법적으로? 내가 뭘 안다고 법적으로? 아는 만큼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참, 내가 정말. 성우가 말을 하려던 순간 경비실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세요? 박미정 변호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늦은 시간 외근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 박 변호사님. 잘 됐네요. 이경비 아저씨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성우는 미정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정의 눈은 도연을 향해 있었다. 감시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 보세요. 성우가 노트를 미정에게 보여줬다. 미정은 노트를 받아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상세한 관찰 내용들이 법조인이 쓸 법한 정확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런 기록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미정은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평범한 경비원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메모 같은데요. 개인적인 메모요? 이게 개인적인 메모예요?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내용들이 가득한데. 성우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그런데 그때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성우 씨, 이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연이 성우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기재된 계약 조건들이 상법 재정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성우와 미정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연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서의 날짜 조작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은 계약서를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와 똑같은 톤이었다. 내가 어떻게? 성우는 당황했다. 경비원이 이런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여기 명시된 이자율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합니다.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미정은 도연을 바라보며 확신했다. 이런 정확한 법률 지식과 분석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었다. 도연 씨, 혹시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도연이 미정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일? 내가 뭘 안다고?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30년간 법정에서 쌓아온 권위가 스며 있었다. 성우는 뭔가 불안감을 느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해왔던 늙은 경비원이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도대체 뭐야? 저는 김도연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경비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법정이 된 것 같았다. 다음날 저녁 아파트 입주민 회의가 열렸다.
최성호가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였다. 그는 어젯밤 사건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도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는 3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성호는 단상에 서서 준비해온 발언을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문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지의 경비원 중 한 명이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성호는 어제 빼앗은 도연의 노트를 꺼내 보였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뒤쪽에서 윤정이가 일어났다. 그런데 성호 씨, 왜 경비원분이 그런 기록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유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주제넘게 나선 거죠. 성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그때 박미정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그 기록을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성호는 마지못해 노트를 미정에게 건넸다. 미정은 노트를 꼼꼼히 살펴봤다. 기록의 정확성과 법률적 용어 사용이 놀라웠다. 이 기록들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 단지의 보안을 위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적힌 내용들이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미정의 말에 주민들이 다시 웅성거렸다. 그때 성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비원 따위가 주민을 감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비원 따위라니. 미정이 말하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김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의 경비복이 아닌 정갈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있었다. 주민들은 모두 그를 바라봤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성호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이 회의는 저와 관련된 것 같아서 참석했습니다. 관련된 거 맞죠? 당신이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성호는 주민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경비원으로 둘 수 없어요. 몇몇 주민들이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 박미정이 일어났다.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김도연 씨는 그냥 경비원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되었다. 김도연 씨는 전직 부장판사입니다. 뭐라고요? 주민들이 일제히 놀라는 소리를 냈다. 성호의 얼굴은 순간 하얘졌다. 부장판사? 설마. 네, 맞습니다. 법조계에서 정의의 판사로 불렸던 분입니다. 미정은 며칠 전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을 꺼내 보였다. 도연의 젊은 시절 사진과 기사들이었다. 30년간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신 분입니다. 특히 경제사범 처벌에 엄격했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그들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늙은 경비원이 사실은 존경받는 판사였다니. 그럼 왜 경비원 일을? 누군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도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는 품위가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다. 성호는 패닉 상태였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던 상대가 판사였다니. 게다가 경제사범에 엄격한 판사였다니. 그래도 지금은 경비원이잖아요. 성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법복을 벗었으니까 더 이상 판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더 이상 판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다. 정의에 대한 신념만은 벗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아온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보고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도연은 성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성호 씨,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뭐라고? 계약서 위조, 세금 포탈, 대부업법 위반,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와 같았다. 차분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판결을 내려야겠습니다. 회의실이 숨막히게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도연을 바라봤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법의 화신이 돌아온 것이었다.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최성호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증거?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다. 도연의 정체를 알고 나니 그동안의 행동들이 모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첫째, 지난 한 달간 밤늦게 정체불명의 인물들과 가진 은밀한 만남들. 도연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둘째, 위조된 날짜가 기입된 부동산 계약서들. 셋째,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사금융 거래. 넷째, 허위로 신고된 사업자 등록 내역.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법정에서 쌓아온 30년의 권위가 스며 있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연이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다. 두꺼운 봉투 안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불법 수집된 증거야. 성호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불법 수집이 아닙니다.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들입니다. 도연의 대답은 정확했다. 판사 시절 수많은 증거 능력 다툼을 겪어본 그였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젊은 남성이 일어났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입 경찰관 오지훈이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은 앞으로 나와 도연이 내민 서류들을 살펴봤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이 정도 수준이면 기소 가능합니다. 도연이 지훈의 말을 이어받았다. 젊은 경찰관은 도연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선배님. 아니, 판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지훈의 말에 성우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다. 이제 경찰까지 나서는 상황이 되었다. 잠깐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경비원이 주민을 고발한다고? 성우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경비원이 아니라 전직 부장판사가 범죄자를 고발하는 겁니다. 윤정희가 일어나서 말했다. 그리고 저는 김 판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잘못했을 때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분이거든요. 정의의 증언에 주민들이 술렁거렸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판결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서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성호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박미정이 일어나서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분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단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주민이 동조했다. 성호 씨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경비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권위적으로 구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이 하나둘씩 성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인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것도 이상했어요. 밤늦게 수상한 차들이 오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김 판사님께서 우리 단지를 지켜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성호는 사면 초가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매달렸다. 판사님. 아니, 김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법 앞에는 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그 기회들을 모두 악용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도연은 오지훈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숙연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다. 그리고 최성우 씨, 당신은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지훈이 수갑을 꺼내자 성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안 돼. 안 된다고.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저항은 무의미했다. 증거는 명확했고 법의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훈이 성호를 연행해 가자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 상황을 소화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다. 그때 한 주민이 도연에게 다가왔다.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괜찮습니다. 도연이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진실을 몰랐을 뿐이죠. 하지만 저희가 판사님을 무시하고 저는 지금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으로서 대우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도연의 겸손함에 주민들은 더욱 부끄러워했다. 박미정이 앞으로 나왔다. 판사님,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특별한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서로 존중하며 지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민들은 하나둘씩 도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이 경비실로 돌아가자 주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믿기지 않는 반전이었다.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 그날 밤, 도연은 경비실에서 평소와 같이 근무일지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따뜻해 보였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최성호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주민들의 태도였다. 아침 7시 도연이 평소와 같이 경비실 문을 열고 나오자 지나가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도연은 여전히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냥 김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이제 경비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존경심은 변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집에서 기름 화분을 선물하기도 했다. 점심시간, 박미정이 경비실을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판사님, 이거 드세요. 이런 걸 왜? 제가 직접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미정의 정성에 도연은 감사하게 도시락을 받았다. 박 변호사님, 그날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윤정이가 나타났다. 판사님,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희는 며칠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15년 전에 판사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서야 제대로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판사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판사님의 진면목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정희 눈가가 촉촉해졌다. 판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감옥에 갔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그건 당신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다. 오후 3시쯤 젊은 경찰관 오지훈이 경비실을 찾아왔다. 판사님,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성호는 횡령, 사문서 위조, 세금, 포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판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지우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저도 경찰이지만 판사님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경험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훈 씨도 훌륭한 경찰관이 될 거예요. 도연의 격려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판사님,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저녁이 되자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평소 같으면 경비실을 그냥 지나치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들러 안부를 물었다. 판사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경비 서시느라 힘드시죠? 뭔가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도연은 각각에게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들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밤이 깊어지자 도연은 혼자 근무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도 한 페이지를 정성스럽게 작성해야 했다. 오늘 오후 2시 최성호 사건 관련 경찰보고 완료. 주민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함. 글을 쓰다가 도연은 잠시 펜을 멈췄다. 서랍에서 오래된 법복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당당하게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법복을 입고 있던 때와 경비복을 입고 있는 지금.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다만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던 것이 경비실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 자정이 넘어서 단지가 조용해지자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고요한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평화로워 보였다. 더 이상 수상한 차들이 드나들지도 않고 은밀한 만남도 없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다. 밤늦게 외근에서 돌아온 박미정이었다. 판사님, 아직 안 주무세요? 야간 근무 중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판사님, 혹시 다시 법조계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은퇴한 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요?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도연의 대답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미정이 떠나고 나서 도연은 다시 근무일지를 펼쳤다. 마지막 한 줄을 써넣어야 했다. 진정한 권위는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길에서 나온다. 글을 다 쓰고 나서 도연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물건을 바라봤다. 오래전 판사 시절 사용하던 법봉이었다. 그가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추억의 물건이었다. 법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비록 법정은 아니지만 여전히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있었다. 새벽 5시가 되자 주간 경비원이 교대를 위해 나타났다. 도연은 평소와 같이 인수인계를 마쳤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후배 경비원도 이제는 도연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었다. 비록 경비원이지만 그의 걸음에는 품위가 있었다.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당당함이 있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서 도연은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정의를 실현했다. 법복은 벗었지만 정의에 대한 신념은 여전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정한 권위는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연의 하루는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비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자막이 나타났다. 진정한 권위는 직책이 아니라 살아온 길에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